천냥 빚을 진 의원. 조선 후기,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고을에 유명한 의원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허준호, 나이는 40이 막 넘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의술은 신의 경지에 가깝다고 소문이 자자했지만 정작 본인은 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없는 환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치료비 대신 쌀 한 마리나 감자 몇 개를 받기도 했고 아예 공짜로 치료해주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허준호에게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시련이 닥쳤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녘 허준호의 집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그는 벌떡 일어났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 마을의 젊은 농부 박서방이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고 있습니다. 벌써 10명이 넘게 쓰러졌는데 다른 의원들은 모두 손을 저어요. 의원님만이 희망입니다. 허준호는 즉시 약상자를 챙겨 박서방을 따라 나섰다. 마을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다. 고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판점이 돋아나는 이상한 전염병이었다. 이건 청력이군요. 청력은 조선시대에 가끔 발생하던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다. 치료법은 있었지만 매우 비싼 약재가 필요했다. 특히 핵심 약재인 서역에서 온 천산설료는 한 돈의 금일량과 맞먹는 귀한 것이었다. 허준호는 고민에 빠졌다. 마을 전체를 치료하려면 최소 1000량은 필요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의원님, 저희가 돈을 모아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준호는 한양의 큰 약재상에게 달려갔다. 한양 종로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김 부자는 냉혹한 사업가로 유명했다. 그는 허준호의 사정을 듣고 비웃듯 말했다. 호호, 허 의원. 마음씨는 좋지만 상술은 영광이군요. 좋소, 약재를 빌려드리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1000량어치 약재를 빌려드리는 대신 1년 안에 1500량을 갚으시오. 그리고 만약 못 갚으시면 다. 김 부자가 음흉하게 웃었다. 당신의 의원 간판과 모든 의술 비방을 내게 넘기시오. 그리고 평생 내 밑에서 일하시오. 허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허준호의 손이 떨렸다. 약재를 가지고 돌아온 허준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청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병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다. 의원님, 이러시다가 쓰러지시겠어요? 조금 쉬세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5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가장 미중했던 환자가 눈을 떴고 하나둘씩 마을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허준호는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다. 1년 안에 1500량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후 허준호의 삶은 지옥이었다. 평소보다 2배로 많은 환자를 받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수입은 늘지 않았다. 아내 정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번 달도 겨우 10량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걱정 마오. 방법이 있을 거요. 하지만 허준호도 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1500량을 모을 수 없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한양의 부유한 가문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가난한 환자들을 포기해야 했다. 허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의원님, 저희 아이가 또 열이 나는데. 다. 가난한 농부가 아픈 아이를 업고 찾아왔다. 하지만 허준호는 한양의 부잣집 진료 약속이 있었다. 그곳에서 받을 돈은 이 농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액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다. 의원님, 제발 좀 봐주세요.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어요. 허준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한양의 약속을 취소하고 아이를 치료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여보, 김 부자에게 갚을 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허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지금까지 모은 돈은 겨우 200냥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허준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의원님,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허준호를 찾아왔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포기했는데 의원님만이 희망입니다. 허준호는 그들을 따라갔다. 작은 초가집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니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이분은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군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준호는 온 정성을 다해 노인을 치료했다. 귀한 약재도 아낌없이 사용했다. 사흘 밤낮을 지켜본 끝에 노인이 깨어났다. 고맙소, 의원님. 정말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위엄이 있었다. 일주일 후 허준호의 집에 호화로운 가마가 섰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지난번에 치료했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급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의원님, 지난번에는 누추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했습니다. 노인장, 이게 무슨... 저는 한양의 대상인 이만석입니다. 허준호는 깜짝 놀랐다. 이만석은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중 한 명으로 유명했다. 사실 제가 미행 중이던 자객들을 피해 변장하고 숨어있던 중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만석이 깊이 절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허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김 부자와의 계약, 갚아야 할 빚. 남은 시간이 일주일뿐이라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만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김 부자라는 자가 그런 악독한 짓을 했다고요?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석은 곧바로 김 부자의 약재상으로 향했다. 김 부자는 이만석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극진히 대접했다. 이만석 나리께서 저 같은 소상인을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김 사장,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약재 사업에 관심이 생겼어. 사장의 모든 약재를 사고 싶소. 김 부자의 눈이 반짝였다. 이만석과 거래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이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다. 돈은 걱정 마시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이만석이 허준호와 김 부자 사이의 계약서를 꺼냈다. 이 계약을 무효로 해주시오. 김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이미 체결된 계약인데. 다. 그럼 거래는 없던 일로 하지요. 이만석이 일어서려 하자 김 부자가 급하게 말렸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계약은 파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만석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 사장, 사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가장 싫소. 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 그보다 비열한 게 어디 있겠어? 이만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허준호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상인의 귀감이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소? 김 부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앞으로 당신의 모든 거래처에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소. 그리고 이 한양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드리겠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 부자가 무릎을 꿇었다. 용서. 쉽지요. 조건이 있어. 이만석이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1년간 허준호 의원의 무료 진료소에 필요한 모든 약재를 무상으로 제공하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 마시오. 김 부자와의 문제가 해결된 후 허준호는 이만석에게 깊이 감사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의원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깨달음이라니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을 보니 진짜 부자는 따로 있더군요. 이만석이 허준호의 손을 잡았다. 의원님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허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마음가짐 때문에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그 후 이만석은 허준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의원님, 저와 함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전국에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마음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허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돈은 제가 대겠습니다. 의원님은 의술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선 최초의 자선 의료기관이 탄생했다. 허준호는 총책임자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고 이만석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했다. 몇 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 부자가 허준호를 찾아온 것이다. 의원님, 제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김 사장님이요? 김 부자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랐다. 거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겸손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허준호는 김 부자의 진심을 느꼈다. 좋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의외의 동반자가 되었다. 김 부자는 자신의 약재 유통망을 모두 공개하여 필요한 곳에 싼 값에 약재를 공급했고 이만석은 자금을 지원했으며 허준호는 의술을 펼쳤다. 3년이 지나자 이들의 무료 진료소는 전국 8도에 20개가 넘게 생겼다. 각지에서 허준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합류했고 김 부자와 같이 뉘우친 상인들도 동참했다. 어느 날 허준호는 처음 청역을 치료했던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다. 의원님, 오셨군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의원님 덕분에 저희 마을에도 진료소가 생겼어요. 이제 아파도 걱정 없습니다. 허준호는 뿌듯했다. 3년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희망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허준호에게 궁에서 전령이 왔다. 허준호 의원, 임금님께서 부르십니다. 허준호는 긴장했다. 혹시 무료 진료소 운영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임금의 말은 예상과 달랐다. 허준호, 그대의 일을 들었노라. 전하, 전국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그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하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임금이 허준호를 치하했다. 그대에게 어이의 자리를 내리고 싶다.
어인은 임금의 주치의로, 의원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였다. 하지만 허준호는 정중히 사양했다. 전하, 감사한 말씀이지만 제가 있을 곳은 백성들 곁입니다. 임금은 허준호의 대답에 오히려 더욱 감동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민의라는 특별한 직책을 내리겠다. 전국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며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10년이 더 흘렀다. 허준호는 이제 쉰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의학도들이 허준호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허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환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난해지지 않나요? 젊은 의학도 중 하나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허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부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도운 사람들의 감사,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지요. 그 무렵 허준호에게는 계속해서 기적 같은 만남들이 이어졌다. 한 번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작은 암자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고승 한 분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앓고 있던 관절염을 허준호가 치료해드렸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의원님은 왜 이렇게 남을 돕는 일에만 매진하십니까? 허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스님,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하늘이 준 것이니 그 재능으로 하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셨지요. 하늘의 뜻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의원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이 아닐까요? 고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이미 부처의 마음을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어느 날 이만석이 허준호를 따로 불렀다. 의원님, 사실 제가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처음에 의원님을 도운 것은 단순한 보은의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허준호는 조용히 들었다. 사실 저에게는 어릴 때 죽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동생이 다. 이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막을 수 있도록. 하지만 어느새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제가 더욱 감사한 겁니다. 의원님을 통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허준호는 이만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만석 형님, 형님의 동생분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김부자의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예전에 악독한 상인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허준호가 김부자에게 물었다. 김 사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군요. 무엇이 그렇게 변화시켰나요? 김부자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의원님, 사실 제가 어릴 때는 마음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험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굳어졌지요. 그런데 의원님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구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허준호는 김부자의 변화를 보며 사람의 선한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20년이 흘렀다. 허준호, 이만석, 김부자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다. 특히 허준호의 의술은 신화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젊은 기자가 허준호를 인터뷰하러 왔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허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매 순간이 보람 있었습니다. 환자가 나을 때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마다, 새로운 진료소가 문을 열 때마다,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았지요. 그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김 부자님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허준호가 70이 되던 해, 그는 자신의 후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의원들과 제자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예술이지요.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그들의 회복을 내 기쁨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맡긴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